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주 같이 보는데 반갑네요. 이제는 좀 질릴 때도 안 됐나 싶은데도 반갑네요. 새롭습니까? 자, 오늘 부동산 개발부터죠. 320쪽이죠.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지난주에 했던 것은 저당 유동화부터 부동산 관리 활동까지 했고요. 지난주에 했던 것도 복습해 보겠습니다. 저당 유동화, 여기서부터 했죠. 저당 유동화. 이거는 이제 저당 채권을 유동화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개념, 구조, 효과, 여기 발행하는 증권, 이렇게 정리를 했었고요. 저당 유동화의 개념은 현금화라 그랬죠. 뭘 현금화하는 거예요? 저당 채권을 현금화하는 거죠. 누가 갖고 있는 채권이에요? 1차 금융기관이죠. 1차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주면 채권을 갖게 되죠. 이제 채권이 형성되는 것은 대출을 해주기 때문이죠. 그 채권을 누군가에게 파는 거죠. 2차 금융기관이죠. 여기에서 유동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대금이 넘어가죠. 갖고 있는 채권을 팔아서 현금 마련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2차 금융기관들이 계속 채권을 사주다 보면은, 이제 채권 집합이죠. 계속 사주다 보면은 이제 돈이 고갈되니까 얘네들 또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뭐를 만들어야 돼요? 증권을 만들어야 되죠. 증권을 발행해서 이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또 마련해야 되죠. 증권 매각 대금이 다시 이쪽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증권화 과정도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포함해서 현금화 증권화 포함해서 신용창조의 수단으로 삼는다 이렇게 했죠. 신용창조. 현금이 만들어지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구조는 그 과정에서 1차 저당 시장과 2차 저당 시장 했죠. 시장 하면은 수요 공급 생각해야 되고요. 1차 시장에서는 수요자가 누구예요? 여기 차입자죠. 오늘따라 별로 말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다들. 그냥 오늘은 조용히 감상만 하다가 갈란다, 이렇게. 여기는 이제 1차 금융기관이고요. 다른 때 같으면 그래도 좀 이렇게 입이 뻥긋뻥긋 하는 모습들이 좀 더 보였는데, 오늘은 그냥 감상만 하다 갈란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1차 저당 시장이고요. 수요자, 공급자죠. 여기는 이제 2차 저당 시장입니다. 2차 저당 시장에서 자금 수요자, 자금 공급자. 여기는 이제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서 유동화 중개기관이다라고 했죠. 유동화 중개기관의 역할을 하는 것은 한국주택금융공사나 유동화 중개기관이라고 했어요. 유동화 중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정도는 알아두시고, 이게 보통 SPC라고 해서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죠. 특수목적 회사, 뭐 그렇게 특별 목적 회사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런 중개기관을 통해서 자금이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자금이 공급되는 시장은 2차 저당 시장이고요. 공급된 자금이 대출되는 시장은 1차 저당 시장이죠. 그다음에 그 효과요. 효과는 우리는 이제 얘 때문에 도입됐다 그랬죠. 우리나라는 1차 금융기관, 은행이나 뭐 이런 이 보험회사 이런 데 유동성을 높여주는 거죠. 현금을 마련하기 쉽게 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차입자들은 대출을 받기 쉬워지니까 주택을 마련하기가 쉬워지고요. 그다음에 이게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 구성이 용이하다. 새로운 형태의 증권이 발행돼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 그다음에 국가 정책적 입장에서는 주택 경기를 조절할 수 있다 그랬죠. 이걸 이제 많이 사주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경기 조절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효과가 있고요. 자, 여기서 발행하는 증권 MBS죠. MBS는 저당 담보 증권에서 그 종류를 했죠. 그 종류에서 MBB가 있었고요. MPTS가 있었고요. MPTB가 있었고요. CMO가 있었죠.
이 각각의 종류의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저당 채권 집합의 소유권이죠. 이 저당 채권 집합의 소유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MBB는 이제 채권형이라 그랬잖아요. B로 끝나면은 본드, 채권으로 번역이 된다 그랬죠. 자, 이것은 소유권을 누가 갖고 있으면서 2차 금융기관 발행자가 갖고 있으면서 얘네들한테 돈을 빌리는 거죠. 그러니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구조여서 채권형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소유권을 발행자가 갖고 있고 원리금 수취권도 발행자가 갖고 있죠. 모든 권리를 다 누가 갖고 있어요? 발행자가 갖고 있는 게 B죠. MBB, 비발행자라 그랬잖아요. 비읍. 맞잖아요. 그래서 모든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은 위험도 다 갖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채무 불이행을 하든 이 차입자들이 채무 불이행을 하든 조기 상환을 하든 2차 금융기관이 다 앞에서 막아주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한테는 꼬박꼬박 이제 원리금을 이제 상환을 해야 된다 그랬죠. 여기와는 관계없이 꼬박꼬박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현금 흐름이 여기서 단절이 돼요. MBB의 경우에는 얘네들은 안 갚아도 여기는 갚아야 되고 여기 한꺼번에 많이 갚아도 여기는 꼬박꼬박 갚아야 되니까 현금 흐름이 그대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MPTS는 지분형이라 그랬죠. 요거는 이제 모두 이걸 팔아버린다 그랬죠. 투자자들한테 팔아버려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얘네들이 소유권도 다 넘기고 원리금 수취권도 다 넘겨버리기 때문에 차입자들이 안 갚으면 돈이 안 넘어오니까 돈을 넘겨줄 수가 없죠. 그리고 차입자들이 조기 상환하면은 한꺼번에 넘어오면은 다 한꺼번에 넘겨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위험 부담도 누가 하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권리와 위험을 다 투자자들이 갖는 게 지분형 MPT였어요. 다음에 MPTB는 T도 있고 B도 있다 그랬잖아요. 혼합형이죠. 혼합형은 기본적으로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고 발행자가 갖고 있고 원리금 수취권을 투자자가 갖고 가요. 그래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발행자가 부담을 하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얘네들이 안 갚는 거에 대해서는 얘가 책임을 져요. 그러니까 지급 보증을 해요. 얘가 절대로 얘가 안 갚는다고 해서 얘가 안 갚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못 받을 위험은 없어요. 못 받을 위험은 없는데 무슨 위험은 있어요? 한꺼번에 넘어올 때 조기 상환될 위험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권리를 나누어 갖는 만큼 위험 부담도 나누어 갖는 거죠. 그래서 혼합형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요거 발행자, 투자자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다계층 채권 이렇게 번역한다 그랬죠. 다계층 채권, 이 다계층이라는 게 뭐가 다계층이라는 거예요? 만기와 이자율 구조가 다양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1년짜리 증권, 3년짜리 증권 만기가 이렇게 만기가 다양하게 돼서 만기가 길수록 수익률이 높다 그랬죠. 이렇게 이제 구성돼서 발행되는 게 다계층이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제 발행되고 있습니다. 주로 발행되는 게 이제 구색을 다양하게 이제 갖추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더 크죠. 그리고 이게 앞선 증권일수록 신용 등급이 높습니다.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신용 등급이 높고 그다음이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외에 뭐 다른 내용들도 좀 더 있었죠. 뭐 콜 방어가 된다 안 된다, 수익률이 높다 낮다. 이게 콜 방어라는 건 좀 어렵죠. 초과 담보라는 말도 있었고요. 담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채권형에는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니까.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있을 필요가 없고 여기는 콜 방어가 인정되고 여기는 안 되고 이거 동그라미 XX 이렇게 그냥 기억해도 이렇게 해도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외우는 거니까 이런 경우는 그냥 이해가 안 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콜 방어라는 것은 발행자가 오라고 했을 때 방어하는 걸 말하는 거죠. 이건 끝까지 만기까지 가는 거고 이거는 오라면은 가야 되는 방어가 안 되는 걸 말하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요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하고요. 다음에 이제 부동산 투자 회사법상 그 부동산 투자 회사 내용 있죠. 부동산 투자 리츠. 그 이제 주제별로 이렇게 문답을 좀 이렇게 스스로 자문자답을 한번 해보세요. 종류하면 뭐가 있었어요? 종류하면은 실체형, 명목형 이렇게 해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실체형이 자기관리고 명목형이 구조조정과 이제 위탁관리죠. 여기 이제
실제형은 상근 임직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지점도 설치할 수 있고, 얘는 상근 임직원이 없고 지점 설치할 수가 없고. 자, 이 종류에서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설립에서는 주제별로 하면 돼요. 한 10개 정도 주제가 있는데 앞서서 설명드리는 게 더 중요해요.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중요도가 약간 더 낮고요. 앞쪽에서 훨씬 더 많이 질문을 했습니다. 설립에서는 이제 발기 설립, 인가 설립 할 때는 이제 발기 설립이고요. 인가 설립이 아니죠. 그다음에 설립 자본금이라는 게 있죠. 설립 자본금은 5억, 3억이죠. 여기 이제 실체형은 5억이고 명목형은 3억이고요. 그다음에 최저 자본금은 70억, 50억. 이 실체형 70억, 명목형 50억. 최저 자본금 준비 기간은 6개월이죠. 영업인가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그렇게 마련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모라는 주제가 있죠. 공개 모집. 공모는 이제 일반인들로부터 모는데 일반의 청약에 제공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일반의 청약에 제공. 이게 이제 공모인데 이건 일간지에 공고도 하고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죠. 자, 요거는 원칙이 30% 이상을 2년 이내 해야 되죠. 2년 이내 30% 이상. 발행 주식 총수입니다. 발행 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2년 이내 해야 되고, 요 2년도 마찬가지 영업인가 또는 등록 후 2년 이내 이런 의미가 있죠. 근데 여기 예외가 있었죠. 공모의 예외는 일단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3호가 가능하다 그랬죠. 요거는 이제 아는 사람들끼리 아름아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도 가능하다 그랬어요. 우리 수업 끝나고 점심 먹으면서 하나 만들 수 있는 게 요거라 그랬죠. 맞잖아요. 우리 아는 사람들끼리 아름아름 하는 것도 가능하죠. 다만 50억 있어야 되죠. 50억 또는 50억 있어요. 50억. 50억 또는 70억 이렇게. 자, 이렇게. 다음에 이제 주식 분산은 일단 보류하라 그랬어요. 주식 분산 요건. 요거는 일단 보류. 요거 재개정 돼야 돼요. 일단 보류인데 구조조정 때문에 보류가 된 거예요. 자기관리와 위탁관리는 이제 50% 모두 원래 30% 40% 제한이 없음인데 50% 됐는데 이제 구조조정 때문에 일단 보류해요. 됐죠? 주식분산. 그 다음에 처분 제한이라는 게 있죠. 현물출자. 현물출자는 어떤 경우에 할 수 있어요? 영업인가 또는 등록 후죠. 영업인가 또는 등록 후. 또 최저 자본금 갖춘해요. 그러니까 여기 영업인가 또는 등록 후 6개월. 여기 영업인가 또는 등록 후 2년 이내. 자, 영업인가 또는 등록 후 그리고 최저 자본금 갖춘 후 이렇게. 맞나요? 최저 자본금 갖춘 후. 이 두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되죠. 그렇게 하고 현물은 부동산만 있는 게 아니죠. 현물 출자라는 게 이제 물건 내놓고 주식 가져가는 거죠. 원래는 주식 가져가려면 돈 내놓고 가져야 되는데 이 부동산 내놓고 주식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또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들 있죠. 사용 수익권이잖아요. 사용권, 수익권. 사용권, 수익권. 이건 사용권은 뭐예요? 지상권 또는 임차권 등 사용권이고, 수익권은 부동산 신탁을 했을 때 발생하는 수익권이고, 그죠? 또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런 것도 가능하다 그랬죠. 이런 이제 권리도 됩니다. 권리도 현물로 내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식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처분 제한. 처분 제한은 5년의 범위 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은 처분이 제한되죠. 근데 대통령령에는 이제 1년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그 처분 제한도 누구한테는 적용이 안 돼요. 구조조정한테는 적용이 안 되죠. 구조조정은 오늘 사서 내일 팔아도 된다 그랬어요. 이거는 적용 안 돼요. 자, 요런 규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산 구성이. 자산 구성은 80% 이상은 부동산 관련 증권, 현금, 증권, 그다음 현금 세 가지죠. 그다음 70% 이상은 부동산이에요. 총자산입니다. 총자산의 80% 이상, 총자산의 70% 이상을 매 분기 말이라 그래요. 매 분기 말 현재 80% 이상은 이렇고요. 70% 이상은 부동산이에요. 이것도 예외가 있죠. 그 예외는 또 누구예요? 구조조정이죠. 구조조정은 일단 요거 적용이 안 되고요. 70% 이상 뭐를 갖고 있어야 돼요?
구조조정 부동산이죠. 구조조정 부동산. 자, 이게 자산 구성이고요. 그다음에 배당이 있죠. 배당. 배당은 90% 이상이에요. 90% 이상 배당이에요. 자, 90% 이상 배당하면은 이제 지난번에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법인세 같은 게 면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구조조정 부동산은. 구조조정은 법인세 면제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게 누구예요? 구조조정이에요. 이런 규정이 있고, 이게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50% 이상 배당하면 되는 그런 연장 규정이 있죠. 이제 예외 규정이 자기관리 얘기는, 자기관리는 언제까지? 2018년 12월 31일까지 50% 이상 하면 돼요. 50%. 여기 이제 연장이 됐어요. 원래 작년 12월 말까지였는데 2018년까지로 연장이 됐어요. 아무튼 요 배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차입 및 사채 발행. 남의 돈 빌리는 거죠. 요 남의 돈, 타인 자본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의 몇 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는 자기 자본의 2배가 원칙이고, 주주총회 특별 결의가 있으면 10배까지가 돼요. 이거는 자기 자본의 2배니까 이게 부채 비율 개념이에요. 부채 비율은 내 거분의 남의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의 2배까지. 이건 타인 자본이잖아요. 타인 자본을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주총회 특별 결의가 있어야 돼요. 주주총회에 특별 결의가 있으면 이렇게까지 된다. 이게 이제 차입 및 사채 발행이고, 합병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합병은 같은 것끼리 하죠. 같은 것끼리. 같은 것끼리 흡수합병 하는 겁니다.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흡수합병 해야 돼요. 흡수합병. 같은 것끼리. 자, 그럼 10개 됐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개 빠졌다. 아, 맞네. 10개. 맞죠? 자, 그냥 앞쪽에 있는 것 위주로 하세요. 앞쪽에 있는 게 훨씬 더 많이 나왔어요. 특히 종류하고 설립 이런 정도. 앞쪽에 있는 쪽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이제 분량이 너무 많으면 이렇게 나누어서 더 중요한 걸 먼저 하는 거죠. 자주 물었는 거니까. 그잖아요. 그게 더 효율적이죠. 자, 이런 내용도 했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했죠.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무담보 무신용. 자, 근데 이론적으로 무담보 무신용 이러면 이제 금융기관이 위험도가 너무 높으니까 현실적으로는 어느 정도 보증을 서게 한다거나 또 출자를 하게 한다거나 해서 제한적 소구라 그랬죠. 자, 이론적으로는 비소구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제한적 소구가 많다. 그리고 사업주 입장에서 부외 금융 효과가 있죠. 장부에 기록되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대출받은 효과가 있다. 여기에 부외 금융 효과 있다 그랬고요. 또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성공했을 때는 높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죠. 고리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줄어든다. 뭐 이런 장점이 있어서 자금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 그 금융기관이 얻는 이익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고리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이제 가장 큰 수익이라고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위험도가 높으니까 요거를 어떻게 하면 위험을 좀 줄이느냐 하는 방법을 많이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에스크로우 계정을 둬서 자금을 통제하죠. 입출금을 통제를 하고, 그리고 참여하는 여러 시공사나 이 회사들이 있으면은 위험을 분산시켜서 배분시켜서 그렇게 위험을 줄이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고요. 여러 가지 장치를 둔다 그랬죠. 뭐 사업 시행사가 도산될 경우에 시행권을 포기하겠다는 뭐 각서를 받는다거나, 또는 시공사들이 보증을 서게 한다거나, 뭐 책임 준공을 책임 준공 각서를 받는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안정 장치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고요. 이게 이제 자금 조달 방법에서 주로 얘기했던 거고, 그 외에 뭐 신디케이션이라든가 조인트 벤처 이런 것들은 그냥 지분 금융의 일종이다. 뭐 이런 정도로 기억하시라고 했죠.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부채 금융의 일종 원칙은 이자 받는 거니까, 배당 받는 거는 지분 금융이지만 이자 받는 거는 부채 금융이죠. 그리고 MBS도 부채 금융이죠. MBS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자 받는 거니까요. 원리금 상환 받는 거니까. 됐나요? 다 그런 이제 부채 금융이다, 지분 금융이다, 이렇게 구별을 하시고요.
자,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해서는 그냥 지금 단계에서는 어떤 일을 한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라 그랬어요. 주택연금 같은 거라든가 그 주택담보대출, 장기 모기지론 공급한다는 거, 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활동은 10분의 1이라고 해서 그거는 너무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는 않되, 다만 뭐 집약도라든가 또는 직주분리, 직주접근, 침입과 계승, 뭐 스프롤 현상 이런 몇 가지 용어를 체크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관리 활동에서는 주로 출제되는 주제는 부동산 관리의 영역, 자부시했죠. 자산관리, 부동산관리, 시설관리. 자산관리는 에셋 매니지먼트이기 때문에 소유주의 부를 극대화하는 거죠. 부동산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산도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까지 신경 쓰고, 그리고 부동산의 매입 매각도 신경 쓰고, 이런 재투자나 뭐 이런 결정도 하고, 이런 좀 폭넓은 결정이어서 투자자의 부를 소유자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한 적극적 관리인데, 부동산 관리 또는 이제 영어로 프로퍼티 매니지먼트라고 그랬죠. 요거는 부동산의 운영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초점이 더 좁혀집니다. 그래서 뭐 건물에 주로 초점을 맞춘다 그랬죠. 그래서 그 건물의 임차인을 어떻게 유치할 거냐, 또 임차인을 또 유지시킬 것이냐, 또 건물의 비용 지출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예산 수립은 어떻게 할 것이냐, 주로 건물과 관련된 그런 의사결정들을 하는 것이 부동산의 운영, 부동산 관리, 프로퍼티 매니지먼트고요. 시설 관리는 그 부동산의 내부 시설의 운영 유지 관리니까 훨씬 더 범위가 좁혀지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관리의 내용에서 법경기 했죠. 법적 관리, 경제적 관리, 기술적 관리. 법적 관리는 주로 권리라는 측면이 나온다 그랬죠. 권리 분석이라든가 또는 권리 관계를 조정한다거나 계약 관리, 예약 관리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토지 도난 방지 대책, 이것이 법적 관리에 들어간다고요. 그냥 도난 방지하면은 기술적 관리지만 토지 도난 방지는 이거는 서류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 관리로 포함시키고요. 그다음에 경제적 관리하면은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와 관련되는 거죠. 경제적 관리를 또 다른 말로 경영 관리라고도 하거든요. 그는 이제 회계 관리라든가 수지 관리, 돈 들어오고 나가는 거, 이런 비용 지출이라든가 수익 이런 관점에서 보고요. 다만 이제 인력 관리가 경제적 관리에 포함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기술적 관리는 뭐 위생, 설비, 보안, 보전 뭐 이런 관리들 있고요. 이런 이제 법경기 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관리 방식에 자위혼 했어요. 자가 관리, 위탁 관리, 혼합 관리. 자가 관리의 장단점과 위탁 관리의 장단점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것이 포인트고요. 혼합 관리는 자가 관리나 위탁 관리 모두의 장점을 추구할 수도 있지만 모두의 단점이 노출될 수도 있다. 자가 관리의 전형적인 장점은, 혼합 관리의 전형적인 장점은 과도기에 적합한 방식이지만 전형적인 단점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맞죠? 이제 제가 숨 넘어가겠어 이제. 아무튼 자 그런 정도요. 맞죠? 오늘 이제 개발 활동, 부동산 개발. 자, 복습이 제대로 됐나요? 복습은 되기는 하는 거죠. 복습이 된다는 제 믿음을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복습하는 동안 설마 조시진 않았겠죠? 자, 이제 부동산 개발에. 자, 이 부동산 개발은 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꽤 많이 나오는 편이죠. 근데 이제 그만큼 이제 분량도 좀 많아요. 근데 여기서 좀 주된 내용이 있는 것은 부동산 개발의 위험과 타당성 분석하는 게 있어요. 위험과 타당성 분석. 그다음에 부동산 개발 중에서 민간 개발 있죠. 여기에 그나마 조금 더 내용이 있는 편이고요. 민간 개발. 그리고 다른 내용들은 거의 용어 정리 수준이다 보시면 돼요. 용어 정리. 그러니까 단어의 뜻 정리하는, 물론 여기 민간 개발도 뭐 깊은 내용이 있는 건 아니에요. 용어 정리 정도인데 좀 다양하게 있어서 민간 개발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좀 내용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어떤 거는 이제 아예 안 봐도 되는 것들,
패스해도 되는 것들, 그런 이제 섞여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니까 우리 교재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부동산 개발의 개념에서 조성에 의한 것도 있고 건축에 의한 것도 있죠. 이제 개발이 뭐냐 하는 거죠. 개발이 뭐냐 할 때, 그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택지 조성하는 것도 이제 있고요. 조성된 택지에 건물 건축하는 것도 있죠. 요거 택지 조성. 근데 오늘 지금 처음 오신 분 계시나요? 처음 오셨나요? 처음 오신 것 같아서. 근데 어디서 많이 뵌 듯한데 처음 오신 것 같아요. 생전 처음 시작하시나요? 생전 처음 시작하시나요?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이제 처음이라고 하시기는 하시는데 예전에 또 이렇게 공부를 하신 분도 계시고요. 오래전에 하셨다가 이제 오시기도 하고, 처음은 처음인데 이 학원에 처음인 경우도 있고요. 다른 데 다니시다가.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안 믿어요. 이제 사람에 따라 달라요, 사실은. 어떤 사람은 정말 처음 해도 잘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전에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잘 하시거든요. 근데 자신의 경험에 비춰서 절대로 이렇게 잘할 수가 없다, 분명히 딴 데서 했다, 이런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처음 시작한다 이제 그대로 이제 액면 그대로 믿지를 않으시고, 너무 잘하니까 자신의 경험에 비춰 자신은 몇 개월 했는데도 잘 모르는데 온지 한두 달밖에 안 되는데 벌써 뭔가를 이렇게 읊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이거 저 어디선가 하다 왔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아무튼 요거는 이제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다행히 제일 어려운 부분 지나서 오셨어요. 제일 어려운 부분을 지나서 오셔서 아마 지지난주 오셨으면은 시급했을 겁니다. 자, 이 부동산 개발하면 이제 택지 개발도 개발이고요. 그다음에 이거 그 위에 건물 짓는 것도 개발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이 다를 얘기를 하는데 보통은 이게 건물 짓고 이렇게 분양하는 걸 많이 생각하죠. 근데 이것도 개발이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토지 자체를 개량한다 그래요. 토지 자체를 개량한다. 근데 요거는 이제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공간을 창조한다. 이렇게 공간 창조.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추가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부동산 이제 개발 육성법이라고 한다면 그냥 줄여서 부동산 개발 육성법, 관리 및 육성법인데요. 여기에는 개발이란 하면서요. 개발이란 부동산 개발이란 부동산을 이제 공급하기 위해서 토지를 조성하고 건물을 건축하자 좀 이렇게 하면서 맨 끝에 가면은 부동산을 공급하는 것 이렇게 나와요. 부동산 개발이란 해놓고는요, 부동산을 공급하는 게 개발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시장에 내놓는 거 있죠. 공급하는 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개발이라 그래요. 법적으로 얘기할 때는. 근데 이제 이걸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 부동산 개발 육성법에 의해서 개발이라고 할 때는 토지를 조성하거나 요거 들어가고요. 건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 설치하는 것도 들어가요. 공작물 설치. 근데 이거는 별로 중요도가 높지 않으니까 요거 때문에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요거 외에 대수선, 리모델링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용도 변경, 요렇게 해서 공급하는 것도 포함시켜요. 개발에 우리 이론적으로는 개발을 뭐 하라 그래요? 토지 조성하고 건물 건축하는 걸 개발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법적으로는 뭐도 개발이라고 한다고요?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해서 공급하는 것도 개발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건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물을 용도 변경해서 공급하는 거 뭐라고요? 개발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의 건물이잖아요. 기존의 건물을 이렇게 하는 것도 뭐라고 보는 거예요? 개발이라고 보는 거죠. 네, 그렇게 조금 더 개발을 법적으로는 좀 더 넓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참 참고로 알아두시라고요. 자, 아무튼 그런 게 개발이고요. 그게 이제
현장 자원과 상품 자원 이런 단어가 있죠. 자, 이거는 한 번 정도 그냥 참고로 설명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현장 자원은 현장에 그대로 있으면서 인간의 욕망 충족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해요. 자원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욕망 충족의 대상이 될 때는 자원이라 그러고요. 그냥 그런 것도 아니고 이런 것도 아니고 다 섞여 있는 상태는 그냥 자질 그래요. 자질. 자원이라고 할 때는 인간의 욕망 충족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 이런 게 황무지라든가 산, 강, 바다 이런 것들이 있죠. 자연 그대로 있는 상태. 자연 그대로 있는 상태면서 인간의 욕망 충족이 되는 것들을 현장 자원 이렇게. 이런 것들은 주로 인간의 욕망 충족 대상 중에서 여가 활동과 관련되죠. 여가 활동, 레저 활동 이런 거와 관련되죠. 자, 근데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상품 자원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개발은 아닐지라도요. 이게 농지가 되더라도 인간의 노력이 투입되잖아요. 개간을 해서 개간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노력이 투입되죠. 또 택지 개발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무슨 자원? 상품 자원이에요. 인간의 뭔가 노력이 투입됐다 그러면은 그거는 상품 자원이에요. 자, 여기 이제 이쪽으로 가겠죠. 이쪽으로 자꾸 가게 되면은 얘는 특징이, 현장 자원의 특징이 희소성이 점점 증가하죠. 희소성이 점점 증가합니다. 한번 가면은 다시 올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부증성, 더 이상 증가 그대로 있으니까 비가역성입니다. 다음에 소득 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소득 탄력적이다.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에 이런 데 대한 수요가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 이 말이에요. 탄력적 하면 수량 변화가 크다라 그랬잖아요. 소득이 증가하는 속도보다는 이런 데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속도가 빠르다 이런 소리예요. 이거는 사치제라는 얘기예요. 사치제. 소득 탄력성이 1보다 큰 거를 사치제라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빠른 속도로 증가하니까. 그러지 않나요? 이게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이런 데 찾기가 쉽지 않죠.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이런 데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이런 거 찾는 거 아닌가요? 그럼 소득이 증가할 때 이렇게 많이 올라가죠. 예전에 우리 여름철에 뭐 피서가고 이런 말이 1900 몇 년대부터 주로 본격적으로 시작됐나요? 1980년대인가요? 1970년대는 피서 이런 말 거의 잘 없었죠. 1980년대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도 피서 가죠 했다가 얻어 터질 뻔했어요. 지금 먹고 살기 힘들 때 무슨 피서예요, 피서는. 그리고 내가 살던 곳이 현장이었어. 그냥 내가 살던 곳이 현장이야. 피서가 따로 필요 없어요. 맞잖아요. 근데 이제 대학교 때쯤 이렇게 우리 누나도 이제 시집 가고 뭐 이렇게 조금 먹고 살기 이제 행편이 펴지가 이러면서 이제 우리 조카도 태어나고 하니까 이제 여름철에 모이면은 이렇게 가기도 하고 뭐 계곡으로. 나중에서 그렇게 된 거지. 아무튼 그죠? 아무튼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현장 자원, 상품 자원이고요. 다음에 그 토지 자본이라는 단어는 해석할 때 토지에 투입된 자본 이렇게 하면 돼요. 토지에 투입된 자본. 이렇게요. 토지에 투입된 자본. 이렇게 해서 토지 자본이. 자, 그러니까 여기 황무지가 개간이 되면은 뭐가 돼요? 농지가 되죠. 그럴 때 개간비를 투입해야 되잖아요. 개간비가 바로 토지에 투입된 자본이에요. 토지 자본. 또 농지가 택지 조성이 되면은 조성비가 들어가죠. 조성비가 다 또 뭐예요? 토지에 투입된 자본 이런 뜻이에요. 한번 토지에 투입된 자본은 한번 투입되면은 토지로부터 분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 정도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부동산 개발의 분류인데 개발 분류. 자, 여기서는 이제 1섹터, 2섹터, 3섹터 이렇게 되죠. 1섹터, 2섹터, 3섹터. 1섹터는 이제 공영 개발이고요. 한 장 넘겨서 보시면은 2섹터가 민간 개발이고요. 또 한 장 넘겨서 보시면은 참고 박스에 3섹터가 있죠. 요거는 이제 공영 개발이고, 요거는 민간 개발이고, 요거는 1+2 합동 개발입니다.
자, 이 중에서 예를 좀 위주로 봐야 되고요. 1섹터 공룡개발은 요거는 조금만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이 의의는 이제 여러분이 보시고요. 이 공룡개발이 주체가 이제 정부니까 정부의 개입이죠. 공룡개발이라는 게 정부의 개입이죠. 개입인데 이게 무슨 개입일까요? 직접, 간접, 토지연교제의 직접 개입이죠. 직접 개입입니다. 그 중에서도 뭐를 전제로 하는가 하면 지금 여기서는 공룡개발에서는 여기서는 매수 수용 방식을 전제로 해요. 매수 수용 방식. 매수 수용 방식 아시죠? 협의 매수를 해서 안 되면은 뭐예요? 강제 수용이 들어가는 방식을 말하는 거죠. 협의 매수가 원칙이죠. 협의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재결 절차를 거치죠. 재결이란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공법에서 민법에도 나오나요? 민법에도 나와요. 공법, 민법 다 나오는 말이네. 민법에 재결이라는 말이 나와요. 민법은 사법이잖아. 법은 법인데 어디에서인지 듣긴 들었는데 이제 민법인지 공법인지 공시법인지 지금 헷갈리는 모양이에요. 민법 나왔어요? 저거 할 때 했을 수도 있겠다. 법률 권리 변동에 이제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 없이도 권리 변동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해서 공용 수용, 상속,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 여기서 나왔구나. 공용 수용에. 그래 공용 수용 있죠 거기에. 죄송합니다. 거기도 있네. 거기도 있네요. 아무튼 자, 매수 수용 방식인데 요거하고 비교할 때 환지 방식이요. 환지 방식. 요거하고 이제 환지 방식하고 이제 비교해요. 그래서 그 밑에 장점에 내려가셔서 보면은 그 참고 박스는 여러분이 참고로 보시고요. 장점에 그 동그라미 1번에는 그 줄여서 동그라미 1번 공용 개발의 장점에 1번은 그냥 계획적 이용 이렇게 계획적 이용 가능 이런 정도로 줄여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문장인 걸 다 기억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문장을 읽더라도 그 중간 끝에쯤 가면은 이제 신속한 개발 있죠. 신속한 개발이 가능하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리고 대량 공급이 되죠. 자, 보통 이런 환지 방식과 매수 수용 방식의 차이가 이 매수 수용 방식은 방금도 얘기했지만 협의 매수가 성립되지 않으면은 강제 수용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재결 절차를 거쳐서 보상금 공탁해 놓고 밀고 들어가 버리죠. 그럼 그냥 바로 그냥 신속하게 진행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환지 방식은 그런 게 아니니까. 또 대량 공급도 많아요. 이 환지 방식은 주로 어떤 지역에서 많이 이루어지나요? 토지 가격이 비싼 곳이죠. 토지 가격이 비싼 곳은 매수 수용 방식 하기에는 자금이 너무 많이 들죠. 그렇잖아요. 근데 신도시 개발, 여기 행정수도 이런 거는 원래 농지던 곳을 이제 대량으로 수용해서 이렇게 대규모로 개발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용 방식이 적당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량 공급이 이제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환지 방식하고 비교해서 이제 생각을 좀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3번에 이 불로소득을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다 이런 거 있죠. 불로소득 차단. 자, 이거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가 하면은 이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보상금을 줘요. 개발이익 배제. 이제 그 공탁금 매기자 그 넣어 놓잖아요. 공탁금 보상금을 공탁할 때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이렇게 보상금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불만을 가지고 이제 그 거절하고 이렇게 싸우는 거죠. 소송으로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옛날보다는 이제 덜 배제하는 것 같아요. 덜 배제하는 것 같은데 저기 세종시에 원래 그 농사 짓던 사람들 많을 거 아니에요. 거기 집성촌이 있었다 그러던데 거기에
어떤 사람들은 보상금을 꽤 많이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그게 개발이 안 된다면은 절대로 그만한 보상금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보상금을 많이 받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보상금을 받고 또 이제 대토 같은 걸 또 받을 거 아니에요. 받으면은 거기에다가 일부 보상금 받은 걸로 거기 건물 짓고 뭐 이렇게 해서 순식간에 300 몇십억대 뭐 부자가 됐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런 거 보면은 그리고 또 뭐 누구는 이것저것 좀 팔고 조그만 거 한 개 남아 있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조그만 게 20억이래요. 뭐 이런 거 보면은 개발이 그렇게 크게 배제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무튼 원칙적으로는 그래요. 원칙적으로는 이제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보상금을 줘요. 그래서 불로소득을 차단한다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밑에 4번은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되고요. 5번은 간보율에 얽매이지 않는다. 간보율에 얽매이지, 이게 뭐예요? 간보율. 간보율이 어디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간보율 들어보셨어요? 토지 부담률 들어보셨어요? 토지 부담률 안 들어보셨어요? 간보율 안 들어보셨어요? 환지 방식은 들어보셨어요? 근데 간보율은 안 들어봤고 토지 부담률도 안 들어봤어요? 이게 토지 옛날 땅들은 삐뚤삐뚤 하잖아요. 삐뚤삐뚤 하면은 이거를 택지 정리하면 이걸 반듯반듯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원래 내가 이만큼의 땅을 갖고 있었다. 새로운 땅으로 요만큼으로 준다. 이게 환지잖아, 환지. 맞잖아요. 그럼 이게 원래 200평이었는데 내가 받는 거는 100평밖에 못 받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100평 줄여서 받죠. 이게 간보율 50%가 발생한 거죠.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공법에서 혹시 안 하나요? 했는 것 같아요. 자, 이때 이걸 간보율이라 그래요. 간보율 50%다. 그러면 이제 왜 50%밖에 못 받느냐? 지금 여기에 도로도 만들어야 되고요. 예? 중간중간에 여기 뭐 공원도 만들어야 되고 여기 학교도 만들어야 돼요. 이런 데 필요한 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내놓은 땅의 반, 다른 사람들이 내놓은 땅의 반, 이렇게 반씩 모아서 요거 비용 충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거 사업하는데 비용 충당할 때 쓰는 땅을 채비지, 또 이런 공공용지로 쓰는 거 보류지, 이 채비지 보류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요 100평씩 반씩은 따로 떼야 된다고요. 됐나요? 그래서 간보라는 게 발생한다고요. 요게 일종의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장치예요. 요렇게 해도 관계가 없는 이유가 이 택지 정리하기 전에 내 땅값에 비해서는 땅값이 2배로 뛸 수가 있거든요. 땅값이 2배로 뛰면 어차피 똑같은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도 이 환지 받는 게 좋은 이유가 택지 정리를 하지 않는다면은 앞으로 가격 상승률이 높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한 후에 다시 가격 상승률도 높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거죠. 됐나요? 자, 그러니까 환지 방식에서는 간보율을 몇 %로 할지를 결정하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매수 수용 방식은 싹 그냥 돈 줘놓고 그냥 밀고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건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어요. 이 매수 수용 방식이. 다음에 토지 투기를 방지할 수 있으며 이것도 마찬가지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보상금을 주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단점에서는 조상 대대로의 생활터전의 상실. 자, 이게 이제 만만치는 않습니다, 사실은. 지금 세종시는요, 원래 거기 고향인 사람들은 자기 고향의 모습을 전혀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 버렸으니까. 산 하나 없어지는 건 우습죠. 야트막한 산 같은 거 없어지는 건 우습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좀 그나마 좀 덜한데 그 댐 수물 같은 거 있죠. 댐 수물 되는 지역에 이제 수용 보상금 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완전히 파묻혀 버리는 거죠.
영원히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영원히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북이 고향인 사람들보다도 또 상실감이 클 수 있어요. 이북이 고향인 사람들은 나중에라도 갈 수 있지만 여기는 이제 죽어서라도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죽어서도 못 보는 거예요 이제. 아무튼 그런 이제 상실감이 있어요. 다음에 이번에 과중한 재정적 부담이 있죠. 재정적 부담이 당연히 있죠. 이거 돈을 일단 줘놓고 사업을 해야 되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다음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요. 여기서 말하는 형평성 문제는 이거예요. 자, 여기 이제 어떤 지역을 개발을 하면은 여기만 땅값이 오르나요? 여기 수용해서 개발한다. 주변 지역도 땅값이 올라가지 않나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보상금을 줄 때 어떻게 해요?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보상금 주잖아요. 근데 여기 사람들은 그게 아니죠. 여기 사람들은 그냥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하고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바로 그런 형평성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헌법소원도 내고 다 냈어요. 이 사람들은 수용 안 되니까 땅가격이 올라가는 거 이 사람들은 자기네 갔는데 왜 우리한테만 얘기하느냐.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위헌이 아니다 그랬어요. 당신네들이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게 당신네들 노력 때문에 발생하는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대로 다른 장치를 통해서 환수를 하면 되는데 당신네들한테 환수했다고 해서 평등권을 해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사실 이 주변 지역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개발 부담금을 부과해요. 근데 그 부과되는 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있기는 한데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차피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은 공평한 게 아니다. 세상은 불공평하다. 이렇게. 됐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이제 민간 개발 나오는데 요거는 좀 쉬워 하겠습니다.